베트남 정글 한복판에서 벌어진 치열한 야간 전투. 수백 명의 베트콩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새벽이 되자 전장의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압도적인 전투 효율성과 냉철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적을 제압했던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 내내 동맹군과 적군 모두에게 특별한 존재로 기억됩니다. 미군도 인정했던 그들의 전투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한국군이 베트남 전장에서 보여준 놀라운 활약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다수의 깃발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한국도 참전 명단에 올랐죠. 사실 한국은 이미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초반에 두 차례나 파병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황이 악화되자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고 양국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협상 결과는 한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로 채워졌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한국군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며 베트남 파견 부대의 모든 운영비를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에 더해 한국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정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1964년 5월 국회 승인을 받은 한국 정부는 즉시 파병 준비에 들어갔고 그해 말부터 부대들이 속속 베트남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의료 지원과 건설 임무를 맡은 비전투 부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동 야전병원과 공병 부대로 구성된 이 선발대는 재건 사업과 민사 활동에 집중했죠. 본격적인 전투 부대가 투입된 건 1965년부터였는데 가장 먼저 온 부대가 바로 수도사단이었습니다. 맹호부대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이 사단은 한국군에서도 손꼽히는 정예 부대였거든요. 다만 전체 사단이 아니라 2개 여단만 파견되었고 나머지 1개 여단은 국내 방어를 위해 본국에 남았습니다. 수도사단은 퀸즌 지역에 배치되어 주요 보급로인 1번 국도와 19번 국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도착한 해병 제2여단은 청룡부대로 불리며 처음에는 캄난만에 이후에는 다낭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북베트남 정규군과 맞섰죠. 그리고 1966년 9월에는 가장 큰 규모의 부대인 제9보병사단이 도착했습니다. 백마부대로 알려진 이 사단은 기갑, 포병, 공병을 포함해 2만 명이 넘는 병력으로 구성되어 니노아 지역에서 기지 방어와 지역 안정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전쟁 후반에는 추가로 해병대대와 소규모 항공지원부대가 파견되면서 한국군 총 병력은 최대 5만 명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순환 배치된 인원을 모두 합치면 연 인원 3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베트남 전선을 거쳐갔죠. 모든 파견 부대는 주월 한국군사령부 지휘 아래 통합 운용되었고 미군 야전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파병 인력 선발은 전적으로 지원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도사단 같은 경우는 예비군 사단이었지만 전군에서 지원한 현역 병사들로 다시 편성되었거든요. 지원자가 워낙 많아서 지휘부는 신중하게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첫 해외 파병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최상의 수준으로 준비되어야 했고 체력과 기술은 물론 군기까지 철저히 검증된 병사들만 선발되었죠. 지휘관들 역시 육군사관학교 출신 엘리트들 위주로 구성되었고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고참 장교들이 전술 자문과 지도를 맡았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한국군을 본 미군 장교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군에게 전술과 장비 운용을 배우던 한국군이 이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거든요. 전술 계획부터 병참 관리까지 전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여줬고 특히 공격적인 수색 섬멸 작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군은 한국군이 방어 위주로 움직일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적을 찾아내 공격하는 모습에 놀랐죠. 한국군의 수색 작전은 매우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지정된 구역을 빠짐없이 살피며 구석구석 확인했고 적을 발견하면 포위망을 천천히 좁혀가며 탈출로를 차단했거든요.
이런 작전의 핵심은 강력한 군기와 인내심이었습니다. 낮에는 전투를 벌이고 밤에는 물속에서도 경계를 서는 강인함을 보여줬죠. 화력 운용도 효율적이었는데 미군만큼 많은 적을 사살하지는 못했지만 탄약 소모 대비 노획 물자가 훨씬 많았고 아군 피해는 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했습니다. 실제 전투 기록을 보면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전에서 10대 1을 넘는 교환비를 기록했고 어떤 전투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았죠. 이런 성과 덕분에 미군은 위험한 임무가 있을 때 종종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967년 초 퀸온 인근의 한 해병 중대 기지가 대규모 야습을 받았을 때도 한국군은 뛰어난 방어 능력을 증명했거든요.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방어선을 구축한 기지에 적군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한국 해병대는 모든 화기를 총동원해 맹렬히 반격했습니다. 박격포 지원을 받으며 돌격해온 적군은 기지 일부를 뚫고 들어왔고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지휘관은 전술적으로 후퇴해 적을 더 깊숙이 유인한 뒤 양쪽에서 협공했죠. 총검을 든 해병대가 역습에 나섰고 새벽이 되자 적군은 정글로 후퇴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전장에는 수백 구의 적군 시신이 남았고 한국군 전사자는 20명 미만이었거든요. 이 전투의 공로를 인정받아 부대 전체가 표창을 받았고 다수의 장병이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과잉 진압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거든요. 반군에게 협조한다고 의심되는 마을들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런 사건들은 전후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들과 상급 부대는 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고 일부는 묵인되기도 했죠. 1970년대 들어 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지만 한국군은 병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군 병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동안에도 한국군은 계속 작전을 수행했거든요. 최종적으로 한국군이 완전히 철수한 건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이후였습니다. 다른 외국 군대들과 함께 한국군도 남베트남을 떠났고 약 9년간의 파병이 막을 내렸죠. 전쟁 기간 동안 한국군은 약 5천 명의 전사자와 1만 명이 넘는 부상자를 냈으며 이들의 희생은 한국 현대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